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성으로 지방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인쇄소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 보면 바깥 날씨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때없이 비가 내리네요. 한겨울에 비가 내리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한편 듭니다. 어려서부터 전 비가 좋았어요. 친구들은 신발 젖고 싫다고 했는데 비만 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또 옛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둔 어머니 이야기 있잖아요. 비 오면 소금 파는 아들 걱정, 해가 나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을 한다는 얘기가 떠올라요. 엄마의 사랑이란 어떤 걸까? 그 따뜻하고 깊은 정이 늘 궁금했죠. 전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컸는데요. 엄마는 제가 8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아빠가 자상하셨어요. 새엄마가 들어와도 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빤 끝까지 혼자 사시면서 우리 넷을 키우셨죠. 사람 잘못 들이면 너희가 구박받는다고 늘상 말씀하셨어요. 투박한 손으로 비 오는 날이면 김치전도 부쳐주시고 고구마 튀김도 해주셨죠. 엄마 없이도 잘 클 수 있었던 건 아빠와 언니, 오빠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 산다고 했잖아요. 전 유일하게 아빠 곁에 사는 자식이에요. 언니, 오빠들은 다른 도시에 살지만 전 고향에 남아 결혼까지 했어요. 친정집은 시내가 아닌 산골에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으니 그게 전 좋더라고요. 평일엔 직장 다니느라 바쁘지만 주말이나 연휴 땐 꼭 아빠를 찾아가곤 했죠. 아빠, 막내딸 왔어. 아이고, 왜 또 왔어? 에이, 아빤 좋으면서 꼭 그러더라. 오늘 내가 수육해드릴게. 김치도 새로 담그고. 간만에 딸이 솜씨발이 좀 해볼까? 인서가, 아빠가 다 해놨어. 너 엊그제 전화할 때 보니까 꼭 집에 올 것 같더라. 근데 너 말이야, 남자친구도 없어. 말만한 처녀가 데이트를 해야지. 주말마다 왜 여기로 와?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안 그래도 남자친구 생겼거든요. 그 얘기하려고 왔다고요. 그때 아빠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전 지금 결혼해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직장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전 인쇄소에 출근하면서 전단지나 명함 같은 걸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연애 결혼했고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사는 게 아직은 재미있어요.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늘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애인 만들어 결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외롭고 갑자기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딱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제 남편인 성훈 씨를 만나게 됐죠. 어쩌면 우린 운명인 것 같았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성훈 씨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이 나오신 거였습니다. 식당에서 그분을 본 순간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아니, 석경 씨가 여기에 왜? 어머, 여사님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회사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었죠.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어요. 늘 계단이며 건물 곳곳을 윤인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한결같이 성실하시고 책임감 강한 분이었거든요. 우리 건물 사람들은 다 여사님을 좋게 생각했어요. 화장실, 계단, 건물 주변 할 것 없이 이분 손길이 지나가는 곳은 너무 청결하고 깨끗했어요. 간혹 쉬는 날이 되면 빈자리가 너무 아쉬울 정도였죠. 전 여사님이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서 커피도 드리고 저 먹으려고 가져온 간식도 꼭 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성훈 씨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네요, 어머니. 어머, 저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했네요. 석경 씨한테 어머니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앉아요. 성훈아, 앉아라. 그동안 잘 지냈니?
그런데 평소 저한테 너무 자상하고 다정하던 성훈 씨는 어머니 앞에서 엄청 무뚝뚝하고 말수도 없었어요. 전 그런 성훈 씨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 가셨을 때 물어봤어요. 내가 뭐 실수했는지 걱정이 돼서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래요. 그냥 이런 자리 어색하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대화도 주로 제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훈 씨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다른 형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전 성훈 씨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성훈 씨가 외로워 보였거든요. 우리 결혼은 제 의지대로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아빠를 찾아간 날 막내 사위감이 왔다고 시암탉을 잡으셨고 성훈 씨는 막내 오빠 방에서 하루 자게 됐죠. 그날 밤 아빠랑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빤 저한테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걸 고려해보라고 하셨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성훈 씨도 합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했고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러네 아빠. 한 번도 생각 못했어. 시어머니도 당연히 따로 사는 걸로 아시고 계셨거든. 성훈 씨도 아무 말도 없었고.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성훈 씨랑 어머님 그동안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 거 봐라. 어쩌면 네가 먼저 말 꺼내길 기다리는 걸 수도 있어. 성훈이한테 내일 집에 가면서 슬쩍 말 꺼내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치면 나도 아빠 모시고 싶은데 아빠는 혼자 외롭지 않아? 아빠는 혼자가 편해. 너네 결혼해서 재밌게 살아. 아빠 걱정은 말고. 아빠 말대로 전 집에 가면서 성훈 씨한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어디 사시냐고.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근데 성훈 씨는 엄청 차갑게 나왔어요.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 어머니 외진데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 걸 좋아하셔서 누가 찾아가도 피한다고 했죠. 전 좀 이상했어요. 어머닌 결코 사람을 피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사를 드리면 항상 받아주시고 간식도 드리면 고맙다고 푸근하게 대답해 주시곤 했습니다. 전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합가 얘기를 꺼냈어요. 결혼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성훈 씨는 화를 냈어요. 차갑고 냉정하게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합가 얘기 꺼내지 말라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도 마. 생각도 하기 싫다.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를 왜 우리가 모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어머니 다른 사람이랑 못 사시는 분이야. 넌 가끔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성격은 내가 더 잘 알아. 합가 얘기 다신 듣고 싶지 않다.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알았어. 말 안 꺼낼게. 갑자기 너무 화를 내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성훈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친구 중에 시부모님과 합가한 경우가 있었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래요. 자긴 복잡한 거 싫고 저랑 싸우는 것도 싫으니까 앞으로 합가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약속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성훈 씨의 반응에 알겠다고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싸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흰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님과는 거의 매일 회사 건물에서 마주쳤어요. 처음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듣더니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뵙지만 그래서 더 정이 들고 좋았어요. 어머님도 전보다 더 잘해주셨고요. 가끔 회사에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 것까지 싸서 탕비실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닌 제 도시락을 보시곤 감동하시더라고요. 내 것까지 쌌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난 김밥 한 줄이면 되는데. 김밥 드시는 거 자주 봤어요. 물리지도 않으세요? 제가 국도 담아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편하게 드세요, 어머니. 저 반찬 꽤 잘하죠? 불고기랑 도라지 무침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어쩌면 이렇게 맛있니? 간이 딱 맞네. 성훈이가 결혼하고 둥실둥실 살이 찌는 게 다 세아가 덕분이었구나. 너무 맛있다. 세아가, 근데
앞으로 내 건 싸지 말고 네 것만 싸. 아침에 바쁠 텐데 시간 2배로 걸리잖니. 전 매일 싸는 거 아니라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가끔 전 어머니랑 밖에서 냉면도 사 먹고 짬뽕도 사 먹고 그랬어요. 엄마 없이 자란 탓인지 어머니 부르는 것도 좋고 밖에 나가서 모녀 아니냐는 소리 듣는 것도 좋더라고요. 어머닌 제가 해드리는 거 사드리는 거 모두 지나칠 만큼 고맙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랑 짧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질 때면 괜히 마음이 시렸습니다. 뒷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짠한 게 어머님은 등이 굽고 걸음도 느리셨어요. 그러면서도 일을 놓지 않으시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한 번은 제가 일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닌 혹시 시어머니가 청소일하는 게 창피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일터를 옮기겠다고 하셔서 제가 정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다고 생활비 그만큼 드릴 테니까 고려해 보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니라고 몸 움직이고 사람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하셨어요. 너만 괜찮다면 난 이 건물 청소를 계속하고 싶구나. 여기 직원들도 다 점잖고 일도 익숙하고 너만 창피하지 않으면 난 계속하고 싶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피하다뇨. 저 정말 그런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속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고 모르고 자랐던 엄마의 정도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인 성훈 씨도 물론 저한테 잘해줬고요. 친구들도 저 사는 거 보더니 결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성훈 씨와 저 그리고 어머닌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행복을 맛보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회사 위층 사무실에 처음 보는 여자가 출근하면서 불쾌한 일이 벌어졌죠. 그 여잔 평범한 외모와 달리 말이나 행동이 까다롭고 모질기 짝이 없었어요. 너무 황당한 건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였죠. 처음 목격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할머니, 계단 청소 이렇게 할 거예요? 누구 잡을 일 있어요? 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건데? 나 아까 껌종이 밟고 미끄러져서 구를 뻔했어. 그리고 화장실에 담배 냄새 안 나요? 코가 막혔어요? 청소 다 하면 화장실마다 지키고 서서 담배 피는 사람 잡아내요. 알았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전 너무 황당해서 끼어들었죠. 그 여자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절 못 본 척 대답도 안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여자 왜 저러냐고요. 어머님 무조건 본인 잘못이라고만 하셨고 전 이해할 수 없었죠. 여자의 신경질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어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위층 복도에서 그 여자가 어머니한테 해대는 소리가 다 들렸죠. 한 번은 어머님한테 자기 회사 쓰레기통도 싹 비워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럴 때마다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위아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무례해요? 당신 사무실 쓰레기는 직접 버려야죠. 왜 이분한테 시키고 그래요? 이분은 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고 맡은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지 마라. 난 괜찮다. 어머니 가만 계셔보세요. 이 여자가 너무하잖아요. 괜찮다니까. 들어가. 내가 하면 된다. 그 여잔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금 어머니라고 했냐고 정색하면서 물어왔어요. 그래서 맞다고 내가 이분 며느리라고 했더니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무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사무실까지 쫓아 들어갈 뻔했지만 어머닌 절 극구 말리셨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도 말을 했죠. 위층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자가 어머니를 막대하고 부려먹는다고 되먹지 못한 여자라고 욕을 했더니 남편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당사자 없는 데서 욕하지 말라면서 어머니가 괜찮다면 너도 가만히 있으란 얘기에 전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은 유독 어머님 일에는 매정하고 냉정했어요. 다른 일엔 너그럽고 온화하면서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위층 직원의 갑질에 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끊임없이 그 여자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 고개만 숙이셨어요.
어머니 대신 그 여자랑 싸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작정을 하고 위층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그 여잔 표정부터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인상을 팍 쓰고 나오면서 저한테 왜 불렀냐고 바쁘니까 간단히 하라고 화부터 내더라고요. 저기요, 우리 어머님한테 갑질하지 말아줄래요? 누가 보면 당신이 여기 건물주인 줄 알겠어요. 무슨 권리로 우리 어머니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나 불러냈어요? 할 일도 되게 없네. 그렇게 시어머니가 좋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시키긴 누가 시켜요? 그쪽 이 건물에 출근한 뒤로 매일이 시끄러워요. 우리 어머니 정당하게 월급 받고 일하시는 건데 왜 당신 수족처럼 부려먹어요?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 어머님한테 무리한 요구하지 말아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알았어요?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냈죠.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어르신이 청소한다고 무시하냐, 한창 열변을 토하는데 듣고 있던 위층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당신 시어머니라는 그 할머니 정체가 뭔 줄 알아요? 지옥에서 온 악마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고요.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악마라뇨. 지옥은 또 뭐고요. 진짜 이 사람 안 되겠네. 당신 제정신이에요? 지옥이니 악마니 하는 말에 전 이성을 잃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봐도 정도가 있지 그 여잔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꺼낸 말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잘 들어요. 저 할머니 내 예전 시어머니였어요. 알아들어요? 뭐라고요? 그쪽 시어머니였다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한때 그랬다고요.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어디 와서 그런 주제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여직원이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남편한테 얘기 들었죠? 죽은 형이 있다고. 그 형이 제 남편이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는지 알아요? 바로 저 할머니 때문이었다고요. 왜요? 내 말 못 믿겠어요? 가서 확인해 봐요. 지금 당장. 내가 처음 보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후 저한테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시집살이 한번 안 당해봤는데 지옥에서 온 악마라니 전 제 볼까지 꼬집어 봤어요. 그 여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진 시어머니가 잘해줬을지 몰라도 앞으론 180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하고 기막혀서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일찍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 말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병에 걸린 게 틀림없었죠. 전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위층 직원 말이야.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글쎄, 어머님이 지옥에서 온 악마래. 게다가 돌아가신 형님의 아내였다는데 그 말을 믿어야 돼? 정말 그랬어? 아이, 자기 입으로? 응. 어머님이 자기 예전 시어머니였다고 하면서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는데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영화를 많이 봤나? 아무리 거짓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내? 그 여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 다 사실이야. 뭐? 다 사실이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형수를 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형수? 소문?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됐어. 더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해. 석경아, 부탁이다. 그 여자랑 더 이상 말 섞지 마.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 평소 남편은 죽은 형에 대해서 말을 아꼈어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알고 있었죠. 남편이 자세히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깊게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형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남편은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였죠. 전 이참에 속 시원히 털어놓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끝내 저를 피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아픈 기억이야. 꼭 지금 다 알아야겠어. 상처 헤집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알아야지. 나도 이제 가족이잖아. 아내잖아. 틀린 말 아닌데, 오늘은 더 얘기할 힘이 없다. 나중에 얘기하자. 너 어머니한테도 묻지 마. 어머니 쓰러지실지도 몰라. 아니면 하루아침에 사라지시거나.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절 외면했고 전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그 여자의 말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확실한 건 그 여자가 한 말이 반 이상은 사실이라는 거였죠. 밤을 거의 꼬박 새고 전 출근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얘기를 해보려고 위층 사무실에 바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죠. 어제부로 퇴사를 했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회사를 나가겠다고 해서 모두가 놀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랑 그런 얘기까지 나눈 상황에서 시어머니 그리고 저와 매일 마주치는 상황이 싫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전 사무실로 내려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어머니도 절 못 본 척 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속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며칠이 흘렀어요. 한동안 날씨가 좋다가 그날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출근한 뒤부턴 비가 철철 내리더라고요. 잠깐 편의점에 들러 뭘 사오는데 건물 1층에서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얼핏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 우산을 터는 척하면서 남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오늘 우리 딸내미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그분 또 봤어. 건물 청소해 주시는 분 있지? 또 거기 서서 비 쫄딱 맞고 계시더라고.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 비만 오면 사라진다는 소문이 사실이네. 비 올 때마다 교통깃발 들고 서 계신다며. 아이고, 맞아. 학교에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가다 보면 횡단보도 하나 있지? 왜 있잖아. 논길 지나서 작은 국도변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 거기 서 계시더라니까. 비 올 때마다 하루 종일 그러고 계셔. 자식들은 뭐 하나 몰라. 어머니가 그러는 걸 알긴 하나? 그러는 거 보면 어디가 아프신 거 아닌가 싶어. 듣기로는 우리 건물에 그 며느리가 일한다던데. 아닌가? 전 곧장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남자들이 말한 그 장소는 저도 대충 아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어머님이 보였어요. 교통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 한쪽에 거짓말같이 서 계셨죠. 게다가 우산도 없이 내리는 비를 다 막고 계셨어요. 전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에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우산도 안 쓰시고 뭐 하시는 거냐고 차에 타시라고 했지만 어머닌 꿈쩍도 안 하셨어요. 절대로 여길 떠날 수 없다면서 절 뿌리치는데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어머닌 눈을 부릅뜨고 교통깃발을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 비를 다 맞고 왜 이러고 계시냐고요. 깃발은 또 뭐고요. 가세요. 저랑 같이 가세요. 하지만 늘 제 말을 따라주시던 어머니는 절대 갈 수 없다면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누가 보면 몸싸움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전 교통깃발을 뺏고 어머니를 제 차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버티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비에 쫄딱 맞고 말았어요. 결국 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했고 전 할 수 없이 옆에 서 있게 됐습니다. 거긴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매우 한적한 시골길이었죠. 간혹 아이들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교통깃발로 차를 막아주셨어요. 그래도 어쩌다 한두 명이 다였습니다. 학교 시간이 지나자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골 학교라 학생들이 많지도 않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어머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터덜터덜 쓰러질 듯이 걷는 어머님은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죠. 어머니, 제 차에 타세요. 네?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춥고 힘들어요. 보세요. 저도 다 젖었잖아요. 제가 다 죽겠다고요. 전 어머니를 제 차에 억지로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쓰러질 듯 몸을 뉘인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병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죠. 한시라도 빨리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끓였고 이부자리도 봐드렸죠. 어머님은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안 하셨죠. 무척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중얼중얼 뭔가를 자꾸 읊조리셨어요. 간신히 어머님 옷도 갈아입혀드렸고 죽을 먹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몇 술 뜨지도 못하시고 잠에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미안하다. 안 돼요. 안 돼.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거푸하셨고 알 수 없는 말도 더 하셨는데 알아들을 순 없었습니다. 전 늦은 밤 신혼집으로 향했고 남편에게 오늘 일을 말했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혹시 당신 알고 있었어? 어머니 비 올 때마다 거기 그렇게 서 계신 거 알고 있었냐고. 내가 어머니 일에 신경 쓰지 말랬지.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무도 못 말려. 너도 오늘 괜한 짓 했다. 앞으로 비 오는 날은 모른 척해. 어떻게 그래? 뭐 있지? 나한테 말 안 한 거 분명 있지? 뭐야, 다 말해. 답답해 죽겠다고.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너까지 아프면 어쩔 뻔했냐면서 왜 그 비를 다 맞고 있냐고 화를 내서 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전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어요. 어머님 문제에 한해선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씩씩대다가 정신없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만큼 고단한 하루였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회사에 겨우 출근했는데 건물 어디에서도 어머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못 일어나신 게 분명했어요. 전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당장 어머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계셨죠. 어머니! 어머니! 저 누구예요?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눈을 뜨지도 못하셨어요. 일단 열부터 내려야 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고 물을 드시게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닌 제가 있는 내내 헛소리를 하셨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가 안정을 찾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열이 떨어진 어머니가 눈을 뜨셨을 때 전 큰 소리로 정신 드시냐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다고 왜 전화도 안 하셨냐고 울면서 호소했어요. 하지만 어머닌 미동도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전 답답한 마음에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아빠는 약재랑 아빠가 재배한 것들을 잔뜩 갖고 오셨어요. 어머님 원기 회복에 좋은 것들이라고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경아, 속 시원히 알고 싶은 네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기다려봐라. 최서방 내가 보기에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봐. 말 못할 사정이라는 거 좋은 일이면 그렇겠냐. 차마 꺼낼 수 없는 아픈 사연일 거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봐. 아빠, 나 너무 속상해. 답답하고. 일단은 안 싸도 몸이 편찮으시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꿀이랑 인삼도 챙겼으니까 잘 챙겨드리고 석경이 너도 잘 챙겨 먹고. 알겠지? 아빠가 가시고 전 아는 사람들 몇몇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남편의 형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어봤지만 허사였어요. 일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고 몇 사람은 알면서도 감추는 것 같았죠. 전 결국 포기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건물 청소를 나오셨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시는데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닌 자꾸 절 피하시더라고요. 전 자꾸만 하늘만 보게 됐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기예보에도 없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전까지 건물에 계시던 어머니는 감쪽같이 사라지셨죠.
분명 그곳에 가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전 당장 어머니를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중요한 고객이 찾아와서 회의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 중에 직원이 절 부르더라고요. 손짓으로 전화를 받으라고 하면서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이었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왼발에 깁스를 하고 계셨고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어요. 손도 찢어져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웬 중년 부부가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더니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요? 아가씨가 입은 딸이에요. 아가씨 엄마가 우리 정연이를 살렸어요. 우리 애가 빗속에 달려오는 차를 못 봤는데, 이분이 차 사이로 뛰어들어서 우리 정연이 구해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상태였어요. 경찰 말에 의하면 그날도 어머니는 비를 쫄딱 맞고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 깃발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한 아이가 길을 건넜는데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에 아이를 보지 못한 차가 그대로 달려왔고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가 차와 아이 사이로 달려들었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차는 아이와 시어머니를 피했지만 시어머니는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지신 거였습니다. 쓰러지면서 아이를 포개듯 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이는 괜찮대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죠?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전 아이의 부모님께 사례는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분들은 한사코 사례를 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라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전 거절했어요. 곧 소식을 들은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 있었던 터라 저보다 도착이 늦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큰일 날 뻔하셨어. 그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구하려다가 다치신 거래.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하셨어. 남편은 환자복을 입고 발목에 깁스를 하고 있는 어머님 모습을 보더니 벌컥 화를 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런다고 죽은 형하고 민주가 살아 돌아옵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녀요? 하려면 진작 잘하지.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왜 어머니한테 화를 내? 당신 미쳤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다그침에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전에 위층 사무실 여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다가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전 남편을 쫓아나갔죠. 죽은 형이랑 민주라니 그게 누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나도 알아야겠어. 속 시원히 말해보라고. 남편은 다 포기한 얼굴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죽은 형에 대한 얘기였고 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독하게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였죠. 제 남편은 둘째로 태어나 5살 위인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형은 형 그 이상의 의미였대요. 시어머니도 장남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고요. 남편은 살아생전의 형을 모범생에다 듬직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돌아가신 아버지와 판박이처럼 닮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 반응은 예상 밖이었대요. 데려오는 여자마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는 거였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 전에 인사시킨 여자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2명 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대요. 첫 번째로 형이 데려온 사람은 중학교 교사의 집안도 좋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를 하시는 거야. 형이랑 나 둘 다 놀랐지. 어머님 평소에 사람 외모에 지적하는 분이 아니었어. 둘은 결국 헤어졌고 아주버님이 2번째로 데려온 여자분도 어머님의 반대에 못 이겨 아주버님을 떠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주버님은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을 거역할 줄 몰랐대요. 그렇게 노총각으로 지내다 한 여자분과 결혼하겠다고 했고 그때만큼은 어머니도 반대하지 않으셨대요. 그분이 지난번 회사 건물에서 저랑 싸운 위층 직원이었어요.
그럼 그 여자가 한 얘기는 뭐야? 어머니가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한 얘긴 뭐냐고. 우리 어머니 형수한테 지독하게 굴었어. 내가 들어도 질릴 만큼. 어머니, 그때만큼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혼자 되신 후 장남에게 의지하고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던 어머닌 며느리에게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위층 사무실에 그 여자분이 매운 시집살이를 고스란히 당한 거였죠. 결국 지쳐버린 며느리는 이혼을 선언하고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심했던 거였어요. 졸지에 이혼남이 된 아주버님은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아갔는데 그 딸의 이름이 민주였대요. 민주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항상 민주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갔다는 거였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고 해요. 돌아가신 아주버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 민주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고 비 오는 날에도 꼭 안고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한 손엔 민주를 안고 한 손으론 우산을 들고 계셨던 그분은 돌진하는 차를 보지 못하셨고 교통사고로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얘기 끝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너무 불쌍하고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던 민주가 너무 가엾다는 얘기였어요. 기막힌 얘기에 저도 넋이 나가버렸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너한테 할 수 있었겠어. 난 지금도 미치겠는데. 어머니를 보면 불쌍하게 죽은 형이랑 민주가 떠올라. 어머니가 그때 형수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조금만 이해하고 잘해줬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어. 난 아직도 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 왜 형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형수를 괴롭혀? 왜? 지독한 집착에 한 가정이 박살나 버렸다고. 우는 남편을 겨우 달래고 저는 병실로 돌아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복도에서 저희가 하는 얘기 어머니는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었죠. 시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꺼번에 아들과 손녀를 잃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어머님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 미안하다 세아가. 이런 모습 보여서. 내가 괴물 같지? 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극 앞에선 마음에 없는 말로 위로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닌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죠. 때늦은 후회를 해서 뭐 하겠니? 다 내 죄다. 남편 일찍 앞세우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내 마음 살필 겨를은 없었어.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아들 둘 잘 키워 장가 보내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했던 일들을 며느리한테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어. 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좋다고 하셨대요. 같이 사니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며느리가 미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긴 것만 같고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음식하는 것부터 빨래, 청소 뭐 하나 성에 차는 게 없었고 어머니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다 다시 하라고 욕도 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당했던 시집살이를 큰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제와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고백을 이어갔어요. 한 번은 아주버님이 울고 있는 형님을 달래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으셨대요. 아주버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어머님은 세숫대야 가득 찬물을 담아 며느리한테 퍼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습니다. 너 같은 건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다. 어디서 여우 같은 게 우리 성재를 꼬셨을까 몰라. 옛날 같으면 너 한겨울에 맨몸으로 쫓겨났어. 어디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눈을 치켰어? 너는 본 것도 배운 것도 없냐? 친정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저녁을 하다가 무채를 써는 일로 고부 갈등이 생겼는데 그 일이 그렇게나 분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날따라 형님도 참지 않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며 싸웠다는 거였어요.
퇴근한 아주버님은 일단 우는 아내를 달래야 했는데 그걸 보고 어머님은 속이 상하신 거였죠. 그날 안방 침대 위에서 물벼락을 맞은 형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셨대요. 어머님한테 속인말 다 내뱉고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그때 손녀딸은 6살이었고 형님이 나갈 때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엄마를 따라가겠다는 손녀를 못 가게 막았다고 하셨어요. 엄마 따라가봤자 좋을 거 없다고 할머니랑 아빠랑 살자고 아이를 안고 놔주지 않았대요. 후련히 사라진 그 여직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당한 일도 아닌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뒤늦게 들어온 아주버님이 형님을 쫓아갔지만 형님 마음을 돌릴 순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성재랑 결국엔 이혼을 하고 말았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어버린 뒤였어. 손녀는 날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아들도 나를 외면했어. 일이 그렇게 될 때까지 성재도 마음고생이 많았다. 나한테 제발 그만하라고, 애 엄마 좀 그만 잡으라고 얼마나 나를 설득했는지 몰라. 결국 나 때문에 민주도 성재도 그 사고를 당한 거야. 난 손가락질 받아도 싸. 미친 여자라고 놀림 받아도 돼. 사는 게 지옥이다. 이 지옥은 내가 만들었어. 어머님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고 저 역시 흐느끼며 같이 울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님 결혼을 하자마자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독자였고 집안도 좋아서 어머니는 그 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겨울에 겉옷도 없이 쫓겨나기도 수십 번, 아들을 낳고도 한동안은 얼굴도 보지 못했대요. 아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해도 넌 일이나 하라고 쫓겨나기만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의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에 권세가라 아무도 말리지도 못하고 어머님 고스란히 당하기만 하셨대요. 난 가난한 집 딸이었고 남편은 젊은 시절 바람도 많이 피웠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갖은 고생을 다 했다. 그때 당했던 게 내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모양이야. 며느리를 봤으면 잘해주는 게 당연한데 밉고 싫기만 했어. 성훈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겁부터 났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내가 며느리를 맞이할 자격이 있나,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잤지. 성훈이랑 이 일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는데 이제 너까지 알게 됐구나. 내가 괴물 같지? 이제 나 챙기지 않아도 된다. 너 좋을 대로 해. 어머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런 말 마시라고 한 뒤 또 오겠다고 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들과 손녀딸을 빗길 뺑소니 사고로 잃은 뒤 비가 올 때마다 사고 현장에 나가셨던 거였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과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님 비가 올 때마다 사고 현장을 지키며 자신의 잘못을 되새길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누가 다치는 건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전 모든 걸 다 알게 됐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털어놓지 못한 건 치부라서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고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고 아픔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대요. 착한 네가 어머니를 모시자고 할 때 나 소름이 끼쳤어. 어머니 지금이야 떨어져 살지만 함께 살면 형한테 일어났던 비극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난 너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형 얘기를 입에 담는 것조차 싫었던 건 그 아픈 일을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까봐. 네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머니가 널 미워하는 일이 또 반복될까봐 두려워서였어. 미안하다 석형아. 정말 미안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을 전 꼭 안아줬습니다. 큰 울타리 같던 형과 하나밖에 없는 예쁜 조카의 죽음 앞에서 남편도 상처가 큰 것 같았어요. 심란한 마음으로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집에 가봤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고요.
어수선한 집안 살림들 뒤져보는데 앨범 하나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표지랑 안쪽의 비닐이 다 해졌더라고요. 표지엔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라고 써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첫 장에 아기 돌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고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한가운데 예쁜 여자아이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양쪽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아기는 너무 예뻤고 돌아가신 아주버님 얼굴도 환했죠. 위층 직원으로 만난 형님도 그때만큼은 얼굴이 밝았어요. 7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가족들은 민주의 첫 생일을 기념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버님과 민주의 사진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 그 사진만 떠오르고 어머님 곁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간병하느라 옆에 있어도 어머니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전 진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도망치듯 아빠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걸 말하며 아빠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실을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무섭고 가까이 있기가 힘들다고 고백했죠.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아빤 저한테 그러셨죠. 자식 잃은 부모는 전처럼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남은 생을 죗값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거라고도 하셨어요. 저도 모르지는 않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 아빠.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냥 마음이 정 같지 않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석영아, 미리 겁먹지 말고 평소처럼 해. 최서방 마음은 어떻겠냐? 널 보호하고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상황이 좀 정리되면 내가 최서방을 만나볼게.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중심 잘 잡아. 지난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어머님의 앨범 뒤에는 일기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걸 한 장 한 장 보면서 막막한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서툰 글씨로 자신의 심경을 써내려 가셨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한 후부터 쓰신 것 같았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가슴이 터질 듯 후회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주가 엄마 찾으면서 밤새 운 이야기부터 아주버님과 말다툼 한 일까지 눈물 자국이 곳곳에 번진 일기장은 어머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일기는 민주와 아주버님의 사고 이후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마음을 다잡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 논길 옆에 국도변에도 가보았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어요. 맑은 날엔 상관이 없지만 비 오는 날은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주변에 학교까지 있는데 사고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군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절 말리더라고요. 민원 처리에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괜한 짓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민원을 넣었고 결국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생길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게다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30km 속도 제한까지 넣게 됐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지 며칠 후 전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 놀라시면 안 돼요. 여기 뭐 달라진 거 보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신호등이 생겼잖아. 그리고 이 노란띠는 뭐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있네. 어머니, 이젠 비 오는 날에 혼자 서 계시지 마세요. 여기 학교 근처라 보호구역으로 정해져서 차들이 속도도 못 내게 됐어요. 속도 어기고 달리면 큰일 나요. 그런 게 다 있어? 잘 됐다. 참 잘 됐어. 기뻐하시던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주저앉으셨어요. 돌아가신 아주버님과 손녀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시며 오열하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차츰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씩 그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우산을 쓰고 바뀌는 신호등의 불빛을 하염없이 보고 계실 때가 많았어요. 차들이 속력을 멈추고 천천히 지나가는 것도 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늘 그리움과 회한이 서려 있었죠. 전 퇴근길에 종종 그곳에 들려 어머님을 모시고 와야 했어요. 그 해가 지나고 어머님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거동을 못하실 때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셔서 전 영상으로 그 거리를 찍어서 어머님께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 영상을 보고 또 보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그 자리에 신호등이 생긴 지 꼭 1년 뒤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잠이 드셨는데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빈소에 사람이 없을 때 남편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형 만났어요? 아버지랑 민주도 잘 있대요. 나만 두고 이렇게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난 어머니한테 효도도 잘 못했는데, 어머니 마음 아프게만 해드렸는데,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더없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남편의 뒷모습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전 남편 곁으로 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남편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내내 어머님께 뾰족하게 굴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각자의 상처가 너무 커서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 거였죠. 전 그때 다짐했어요. 남편의 상처를 있는 힘껏 보듬어주고 살겠다고요. 어머님 병석에 계실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이가 너한테 잘해주니? 네, 어머니 정말 잘해줘요. 따뜻하고 자상해요. 그 녀석 너한테 끝까지 잘할 거다. 덩치만 크지 마음은 여려. 너도 알지? 형 잃고 민주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녀석도 상처가 깊었어. 너 만나고 나서 웃을 줄도 알고 나한테 생전 안 하던 전화도 몇 번 하더라. 그래서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우리 성훈이 웃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세상 떠나면 서로 의지하면서 오순도순 잘 살아야 한다. 내가 저 세상 가면 너희들만큼은 꼭 지켜줄게.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 회복하셔야죠. 장례식을 치르고 남편은 살이 5kg이나 빠졌어요. 친정아빠는 특별히 남편을 불러 일주일을 먹이고 재워주셨죠. 끼니 때마다 보양식을 얼마나 해주셨는지 집에 갈 때 보니까 남편 얼굴에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남편한테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 때면 꼭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안 온다고 하면 혼자서라도 오라고요. 같이 산골에서 지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라고 남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친정 오빠랑 언니들도 고향에 오면 꼭 저희를 부르곤 해요. 남편을 챙기면서 끈끈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데 정말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어요. 제 뱃속에는 7개월 된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착한 남편 마음으로 보듬으면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면 아빠가 계신 산골로 귀농을 하자고 해요. 먼 미래지만 저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네요. 우리 아가도 동의하는지 발길질하는 게 느껴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가슴에 대못을 안고 사셨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를 위해 신호등을 세워주신 며느리님은 마음 씀씀이가 정말 천사 같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다들 몸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